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지금 남한산성로를 따라가지고 남한산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커브길이 굉장히 많네요. 이런 데서 운전을 아주 조심해야죠. 이렇게 드라이브 코스가 커브길 많은 오르막길 비슷한 곳이 서울 그 북악 스카이웨이 가는 길이 있죠. 거기도 지금 가면은 참 경치가 좋을 거예요. 봄이 와가지고 남한산성에 가는 이유는 제가 옛날부터 좀 이렇게 역사학과를 나와가지고 병자호란을 이렇게 졸업 논문으로 썼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병자호란 관심이 많았고, 예전에도 남한산성은 몇 번 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차 몰고 오는 건 처음이라 가지고 너무 게을러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유튜브 영상을 간간히 올리려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그 행궁 앞인데, 남한산성의 전체적인 지형 구조를 보면은 산성 안쪽은 분지예요. 그래서 높은 저렇게 산봉우리들이 저걸 따라서 이제 성벽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이 안쪽으로는 다 이게 분지로 이렇게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성벽만 함락이 되면 나머지 그냥 저절로 다 같이 함락이 된다고 보는 그런 지형인데, 그 일본성 같은 경우에는 뚫으면 뚫을수록 미로로 들어가면서 계속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구조인데, 남한산성은 뭐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 취약한 방어 시설인 것 같아요. 근데 올라오면은 그런 생각이 또 안 들죠. 왜냐면은 굉장히 차를 몰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15분 가까이 그 구불길을 따라서 차를 몰았으니까, 사실 그 바깥에서 올라오기도 굉장히 힘든 성이고 또 함락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지형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성벽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남한산성 행궁안인데, 그 제 앞에 보이는 게 그 이제 외행전이라고, 그 저희가 아마 그 병자호란 때 인조랑 뭐 신하들이 와서 뭐 회의하던 그런 장소였겠죠.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건물이 내행전, 그러니까 왕이 잠자는 침실입니다. 지금은 날씨가 뭐 4월 말쯤 돼가지고 굉장히 따뜻한데, 원래는 제가 겨울쯤에 오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추웠는지를 좀 경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병자호란이 그 음력 12월 초부터 그 이듬해 1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양력으로 치면은 그냥 1월부터 2월 사이에 있었던 전쟁인데, 지금도 우리나라 굉장히 그때 기간이 날씨가 춥죠. 근데 지금은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저 겨울에는 저 너무 추워가지고 이런 데 못 오겠더라고요. 여기는 내행전입니다. 그 내행전은 좌측으로 왕의 침전이 있고, 그리고 우측으로는 세자의 침전이 있는데, 왕의 침전을 좀 보여드려야지. 여기서 그 병자호란 당시에 47일간 오들오들 떨었을 소현세자와 인조를 생각하면은 참. 여기도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완전히 무너졌다가 그 일제시대 때 홍수로 무너졌다가 이 행궁 전체를 복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온전한 모습은 아니겠죠. 하여튼 꽤 잘 복원을 해놔가지고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에 고궁을 좋아해서. 원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좀 방송을 찍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채널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게 또 그 채널이 좀 이상해지더라고. 그 개설을 했는데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글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그 제가 뭘 잘못한 건가 해서 좀 알아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의 역사를 굉장히 이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콘텐츠를 좀 찍고 싶었거든요. 제가 병자호란이 졸업 논문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그 논문을 쓰면서 책을 거의 한 20권, 30권을 읽었는데, 한국에서 나온 책도 마찬가지고 중국 책들도 많이 읽고. 근데 우리나라 한 2000년대부터 시작했던 어떤 그 사관이 뭐 광해군의 중립정책을 인조가 못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막상 병자호란을 공부해 보면은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청나라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가지고 조선을 한 대 때리긴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완전히 굽히고 들어가서 이제 청나라 체제로 같이 변환을 하든가, 그러면서 이제 세패도 늘려가지고 청나라 경제를 조선이 어떻게 공급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남한산성의 실질적인 지휘부인 수어장대에 와 있습니다. 저 누각의 이름이 왜 수어장대냐? 그러니까 수어장대가 무슨 뜻이냐? 그 조선시대 때 오군영이 있죠. 뭐 훈련도감, 어영청, 총영청, 그리고 뭐 수어청.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장어영이었나? 근데 저 수어청의 그 지휘관이 바로 수어사예요. 근데 이제 수어청이 남한산성에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어사의 지휘부라는 뜻이라서 수어장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훈련도감 같은 경우에는 그 왕실 직속으로, 그러니까 정권 보위용 군대죠. 북한으로 치면은 뭐 호위총국이라고 해야 되나? 실질적으로 기동 방어전을 해야 되는 전투부대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나머지 4군형이에요. 남한산성의 그 수어청 약 이제 편제로는 1만 4천 명인데 그것도 아마 윤번제로 돌아갔겠죠. 병자호란 당시에는 남한산성에 뭐 훈련도감 포함해가지고 약 12,000명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마 남한산성의 실질적인 지휘부로 있는 수어청입니다. 제가 크게 실수를 했습니다. 몸이 고생하더라도 겨울에 왔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 이제 진짜 병자호란 당시에 그 엄동설환을 느낄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4월 말에 이렇게 벚꽃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산성 트레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봄인데 날씨도 딱 좋고 너무 덥지도 않고 남한산성 와가지고 트레킹 좀 하면서 한방울 같은 거 하나 먹으면은 참 이렇게 근사한 주말 오전이 되죠. 성벽 자체는 굉장히 험준하고 성벽까지 오는 게 또 일이에요. 등산을 또 한참 해야 돼가지고 저 건너편으로 이제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롯데월드타워도 있고 그 삼전동에 저 앞에 있죠. 그 한눈에 청나라 군대가 진을 친 게 여기서도 내려다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일본성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여장이 뭐냐면은 이 성벽에 지붕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조선의 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디테일하진 않다. 그래서 여장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위에 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남한산성의 그 최대 문제점은 이 험난한 지형 이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식량이 아주 문제였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그 쌀이 한 1만 4천 섬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한 10,000명 정도 군대가 정량 배급했을 때 50일 정도 먹을 정도의 양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운동 같은 거 하면은 평상시보다 밥을 더 먹잖아요. 가뜩이나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 끼만 안 먹어도 그냥 계집애처럼 다 질질 짭니다. 곡소리를 내요. 밥을 못 먹으면은. 안타까운 점은 남한산성 아래에 저 삼전동 쪽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창고가 있었는데 거기 한 2, 3만 섬의 식량이 저축이 돼 있었다고 해요. 그게 원래 이제 광주 목사가 일로 그 교회 목사님 말고 그 조선시대 관직이죠. 광주 목사가 이거를 옮겨놨어야 되는 건데 산성 위로 그거를 무슨 수로 옮겨요. 백성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동원을 못 해가지고 못 옮겨서 그 2, 3만 섬의 곡식이 고스란히 청나라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랬으면은 한 100일에서 150일 그 연장전이 가능한 식량이 확보가 되는 건데 식량이 확보가 됐어도 이미 강화도가 함락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항복은 예정된 수순이었겠죠. 하여튼 참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이 식량 문제는 청나라 입장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청나라가
약 한 4만 5천 명 정도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밀고 내려왔는데, 병자호란은 그 종심 공격과 종심 방어가 그 한판 승부를 겨룬 전쟁이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빨리 전쟁을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4만 5천 명이 각각 휴대한 식량이 15일치, 20일치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병자호란이 한 50일 정도밖에 안 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만 더 버텼으면은 청나라가 항복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마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한강변의 창고에다가 약 3, 4만 성 가까운 식량을 청나라를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고, 또 남한산성 안에는 식량이 없고 강화도가 함락이 되면서 전쟁이 끝난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사를 배울 때 너무 자국 중심으로 배우기 때문에 상대방들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그 전략을 했는지 구사했는지에 대해서 잘 안 배워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 군대가 초고속 기동전으로 8일 만에 심양까지 진격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요동에 있는 심양. 그러면은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그 엄청 무섭거든요. 실제 전쟁에서는 상대방의 규모도 잘 모르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형도 모르고, 우리나라가 이제 홈그라운드에서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 싸운 건데도 굉장히 불리하게 포위당해가지고 방어적만 하다가 진 전쟁이란 겁니다. 반면에 그 여진족 청나라는 그 초고속으로 밀고 내려와서 그냥 다 휩쓸면서 팔도에서 올라오는 근황군을 모두 격파를 했죠. 쌍령에서 격파를 하고, 또 무슨 뭐 강원도 근황군, 경상도 근황군 다 패배했습니다. 서로 이제 그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상대방들은 얼마나 더 노력을 했고 얼마나 더 그 과감한 전략을 구사를 했는지, 사실 배팅이죠, 배팅. 청나라 입장에서는 요동에 일어난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조선이라는 회생량이 필요했어요. 그거에 대한 그 방어전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무슨 명나라에 4대하기 위해 가지고 뭐 친명 배금 그런 논리로 그 당시 외교사를 풀어나가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청나라가 마지막에 이길 거란 걸 다 알았겠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마지막에 한족 왕조가, 그 한족이라는 건 이제 중국, 명나라가 최후에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상식이죠, 사실. 명나라가 얼마나 크기가 크니까. 병자호란 당시에도 여진족은 조선보다 인구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진족이 중원을 다 먹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선 그 위정자들이 당연한 생각을 했던 건데,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죠.